1940년 프랑스를 6주 만에 정복한 히틀러는 다음 계획으로 영국 침공을 준비한다. 당시 독일은 원활한 상륙작전을 위해 영국의 제공권을 먼저 장악키로 한다. 하지만 독일의 예상과 달리 영국 공군의 활약으로 침공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쟁 최초로 공군끼리 맞붙은 영국 본토 항공전. 독일 공군을 막기 위해 영국 공군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게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지난 시간 영국 본토 항공전, 히틀러의 야심찬 경고가 있었고 괴링의 알찬 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당했죠. 자, 이제 그 뒤를 한번 이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리원 씨, 이름 바꾸고 나서 뭐 사람들의 반응 괜찮았습니까? 뭐 민지가 워낙 흔했어가지고 네네네. 네, 리원 하니까 좀 세련돼졌다, 네. 트렌디해졌다, 아, 좀 네네. 젊은 느낌 난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했냐? 리원 씨가 계시면 하늘엔 only one 에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에이스들의 활약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흥미가 유발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전쟁을 알아가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니까요. 막 전쟁을 희화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저희가 많은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독일이 야심차게 공격을 했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예 성과가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전투기가 기사들, 창공의 기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쟁 끝나고 회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 실제는 이게 기사들의 1대1 토너먼트가 아니고 오히려 팔랑크스예요. 사실 공중전도 알고 보면 집단전입니다. 집단의 팀워크와 전술이 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략 전술을 잘 짠다는 건 목표도 정확히 설정해야 되고 그걸 시행하는 방법도 잘 짜야 되는데 이 시행하는 방법은 뭐 매복을 한다, 뭐 뒤에서 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맞아야 돼요. 시간도 10분밖에 안 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거에 따라서 기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팀 전술. 싸울 때는 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창공의 기사는 거듭 말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팀플레이예요. 그래서 싸울 때 정말 중요했던 건 이 편대 전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독일군하고 영국군 편대 방식이 달랐어요. 사실은 독일군 편대 전술이 훨씬 우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전 경험인데 독일군이 스페인 내전에 30년대에 참전하거든요. 이때 공군들이 가서 실전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의 실전 전술이 나와요. 편대 비행을 하면서 집단 전술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이걸 누구랑 하냐. 요즘에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사 전투가 아니라 팔랑크스 전투인데 이 팔랑크스 대형을 만드는 걸 독일군들이 스페인 내전에 가서 했고 전술 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독일군 편대 전술이 영국군 편대 전술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영국군이 한번 딱 붙으니까 저게 난 거야. 배운 거죠. 그러면 조종사가 당장 가서 우리 리그로 바꿉시다. 너 위에서 뭐라고 했니? 너 우리 무시하냐? 어딜 따라해? 네. 저 축구를 따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영국군도 똑같은 전술을 써요. 간단하게 말하면 독일군이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영국군은 팀플레이라니까 넌 오른쪽 봐, 넌 왼쪽 봐 이런 식이고요. 독일군은 간단히 말하면 팀으로 가서 각자 알아서 봐서 흩어졌다 붙었다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은 전술을 썼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그래요. 항공기에서 안 되는 기동이 있습니다. 뭐죠? 모든 항공기가 다 수직 기동. 뒤로 못 가는 거죠. 수직 기동하는 거 있죠. 그래요? 뒤로 못 가잖아요. 뒤로. 그렇죠. 후진을 못 합니다. 띠리리리리리.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엔진을 뒤쪽으로 확 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윙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편대가 필요한 거죠. 제일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은 더하고 지금도 그런데 제 기체에서 제일 취약한 것은 제 후미죠. 그 후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윙맨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는 적기도 뒤로 못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차하고 비행을 하면서 서로 우세한 지점을 잡아야 돼요. 아, 내가 비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편대원이 비행을 잘해서 나를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적기에 이 우세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나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내 편대원의 기량입니다. 그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세 대가 같이 비행을 하면서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앞을 보다가 나중에 가서는 둘둘둘둘 나눠지면서 한 대가 쫓기게 되면 양쪽이 분산돼 가지고 적기의 꼬리를 잡는다. 약간 이런 편제 방식을 택하게 되면서 이 혁신적인 방식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거의 원로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거의 모든 전략 전술의 기본은 2차 대전 때 완성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실전을 하더라도 이런 거를 착안하는 누군가 엘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는 거에 대해 되게 거부감을 가지지만 저는 엘리트가 책임감이라고 봐요. 그리고 통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실현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뭔가 그 특별하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게 만나서 실전 속에서 빛을 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지.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모든 무기 분야에서 사실은 다 비슷해요. 뭐가 갈라지냐면 중요성을 알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데 독일은 우리는 공격할 입장인데 방어용 레이더가 왜 필요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레이더를 공격에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긴 있었는데 기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기술 투자를 하는데 전투기 전략에 있어서만은 최첨단을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레이더의 개발이라는 것이 방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측에서는 레이더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 측에서는 어떠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영국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독일 공군의 전략 전술은 시대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개전초는 전격전이죠. 그래서 전격전 때는 교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는 좋았어요. 먼저 적의 공군 시설을 다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군을 무력화시켜요. 그 다음에 지상군을 지원합니다. 적의 공군이 없으니까 이제 제공권 우리가 잡은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인 공격과 뒤이은 적의 이 공군력 말소 그리고 지상군의 지원 이 세 박자가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가서 이들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초반, 그러니까 7월 초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거의 자유 사냥이었습니다. 각 전투단마다 그날 임무를 줍니다.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니네 전투단이 사냥 좀 해라. 그러면 자신들이 맡은 지역으로 가서 보이는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함선과 그리고 공군기, 영국 공군기를 사냥을 했으니까 보이는 목표를 자유롭게 사냥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넘어가서는 조금 바뀝니다. 이제 폭격기를 호위해라. 그리고 9월 되면은 그게 완전히 굳어지죠. 너네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폭격기만 호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효과가 점점 반감이 됩니다. 그게 영국 공군이 개전 초에서부터 영국 본토 항공전까지 왔던 그냥 여러 전술이 있지만 네. 아주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단 독일은 지금 이제 프랑스까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가서 히틀러가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다가 영국을 일단 공격을 하고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상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과 전술의 어긋남이 생기는 건데 네. 처음부터 영국을 대량으로 폭격한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국 상륙 작전도 이게 없진 않았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하고 프랑스 항복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작전은 짤 수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기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짤 수 있어요. 뭐 초장에는 뭐 말은 맞잖아. 처음에는 레이더 기지를 부순다. 공군 기지를 부순다. 그다음 산업 시설을 부순다. 뭐 말은 좋은데 산업 시설을 부수려고 폭격기를 내보내면 되잖아. 폭격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상 목표를 이렇게 대량 폭격으로 부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폭탄도 커야 되죠. 뭐 폭격기가 또 어떤 성능을 가지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당시 간단히 말하면 독일 공군의 폭격기라는 건 대부분이 대륙 전투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폭격을 해도 그 스투카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이게 전격전 할 때 이렇게 왱해서 이땐 참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탱크가 가잖아. 그럼 저기서 기관총이나 뭐 포대가 저지하잖아요. 그럼 저거 고지에 올라가서 전투하려면 하루 다 가잖아. 그럴 때 스투카를 불러요. 그럼 하고 내려가서 탁 깨트리는 거야. 전방의 작은 거점 타겟을 위해서는 스투카가 너무 훌륭하지만 네. 바다를 건너 대규모 폭탄을 투하하기에는 독일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 근데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전차부대 지휘관이 네. 딱 있어. 비행기가 쫙 날라와 하더니 연기가 확 쏟고 뭐 해결됐어. 네. 신나게 진군하는 거야. 여기서 빠트링이 하나 있거든요. 뭐요? 정말 기관총 진지를 맞췄을까? 못 맞춰도 가는 거예요? 보통 비행기가 왔어요. 하고 꽝 하면 겁나서 다 도망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막 보니까 연기가 나고 저기 조용해. 아. 됐다 가자 이렇게 돼서 스투카의 명중률을 완전히 과신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섬광탄 효과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치 심리- 시야만 팍 가리는. 맞아요.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처음에 폭탄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는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병력들은 또 폭탄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스투카의 그 소리가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음이라고 그리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지상 부대는 계속 진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아주 손쉽게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독일 고수는 이것에 최적화돼 있는데 이것을 바다 건너 상륙 작전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였는데. 대공포 기다리고 있지. 하늘에 전투기 있지. 했는데 하나도 안 맞지. 그리고 스투카에 달린 폭탄 가지고는 건물이나 기지를 붕괴시킨다는 건 힘들어요. 그걸 몇 번 본토에서 지켜본 병사들은 안 맞는다라는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 공군을 힘들게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국 공군, 영국의 이 방어 체계, 보통 홈체인이라고 하는데 레이더가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레이더가 독일 공군의 출격을 감지하죠. 그러면은 지휘 통제실로 알려요. 그럼 지휘 통제실에서 그래 그러면은 11그룹이 요격을 하면 되겠다. 그럼 11그룹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여기까지는 독일 공군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겠지. 레이더 있고 지통실 있고 지역 방어하니까 우리가 출격하면 나오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영국군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뭐요? 바로 암호 해독을 다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6회 공군 중에 하필이면 독일군 공군이 제일 암호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의 암호는 거의 해독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암호 해독 그 레이더가 암호 해독으로 알아낸 사실을 감춰주는 역할도 했어요. 우리 레이더로 한 거야. 그리고 레이더 벌써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통신이 독일 본부에서 이 비행장까지 내려가려면은 우리가 암호 해독해서 지휘 통제실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독일 5그룹이 이제 출격을 할 거다. 그럼 레이더에서 컨펌이 되는 거예요. 이중 확인이 되는 거죠. 맞네, 떴네. 근데 심지어 레이더 운영하는 사람도 그건 모르죠. 지휘 통제실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겠죠. 이건 정확하진 않겠지만 오늘은 아마도 5 항공군에서 출격할 것 같아. 그럼 조금 있다가 레이더에서 밝혀내는 거죠. 사령관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거 뭐 전쟁 한 10년씩 하면은 다 감이 와. 네, 알고 보면 다 이제 네, 또 듣고. 보고 듣고 있었던. 그러면 저 진짜로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전쟁을 공부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게 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루었던 목표까지 갔으면 그 다음 목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가지고 저기에 맞추려고 하면 망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 독일군의 이 대륙용 작전을 가지고 영국을 폭격하려면 압도적인 어떤 수량이라든가 물량을 쏟아 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 부어서 해결이 되면 또 괜찮은데 네.
이게 첨단 기술로 오면 물량 작전으로 안 돼요. 사람 뭐 인해 전술이라고 치면 네. 100명 갖고 왔는데 그럼 1000명 넣자 그럼 되는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첨단은 1000명을 넣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참 자꾸 많아. 도청하고 레이더하고 이러면 그것도 있고 레이더를 부술 장비가 없어요. 그거 언제 만들어 그거? 거기는 10대를 넣어서 안 되는 거 100대를 넣으면 낭비가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자, 공장도 부숴야 되고 레이더 기지도 부숴야 되는데 공장 부술 비행기를 레이더로 돌렸더니 공장은 살아 있고 레이더만 부수면 또 뭐해? 공장에서 레이더 생산하는 산업혁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100대를 넣어도 레이더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첫 번째는 홈체인이었죠. 네.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독일 공군이 손 놓고 있었냐? 아니에요. 독일 공군도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영국의 해군력을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폭탄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를 만드느냐? 배를 제일 확실하게 침몰시키려면은 뭐를 하면 될까요? 어뢰를 써요. 어를 써서 맞춰야죠. 저 어뢰를 쏘든 뭐라든 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폭탄이라는 걸 만듭니다. 콘크리트를 하늘에서 던져서 배를 맞춘다고요? 그게 볼링인데. 그래서 다시 박사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배를 잡자니 다른 폭탄을 써야 되고 레이더 기지를 잡자니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연합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는 의인이 있어요. 슈퍼히로. 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히틀러. 히틀러가 독일에서는 굉장한 이 사람은 영도자며 네. 현명하며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오. 연합군들을 살려주는데 오. 이제 조금 있다가 정말 이 영국 본토 항공전을 그 히틀러가 살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공장 같은 걸 폭격하려면 집중 폭격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처럼. 네. 왜냐하면 명중이 떨어지고 폭탄 위력이 약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네. 쏟아붓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 독일군이 급조지금 계획을 해야 되니까 네. 깨트릴 목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파야지 저것도 파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대씩 가서 하나씩 깨트릴 거냐, 아니면 이 중요한 목표를 다 깨트릴 거냐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하나씩 못하지. 왜냐하면 2부선은 저거 우선순위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2부선은 저거 하자, 2부선은 저거 하자. 그때 타협책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분산 폭격이 돼요. 우리가 내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뭐 몇백 대가 갔다, 뭐 사상 유례 없이 하늘을 덮었다, 목표물을 향해서 흩어져요. 아, 그게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다 분산이 예, 돼요. 그러니까 다 말짱꽝이에요. 그리고 뭐 하늘을 100대가 덮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당시 참전했던 거 에이스 갈란트가 한 말인데, 이 2차 대전 전에 제공권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왜냐하면 공군이 처음 탄생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폭격기 이론을 내놨어요. 이제 전쟁은 병사들이 총 쏘고 이런 짓 안 해도 돼. 그냥 비행기가 때로 가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왜 우리가 잔인하게 병사들이 칼 들고 싸우고 이러니? 그냥 비행기가 가서 공장을 때려 부수면 전쟁은 끝나는 거야. 식량 창고 태우면 끝나는 거야. 이래서 폭격기에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요. 말은 참 이론이 좋았지. 네네. 그랬더니 누가 또 융단 폭격 이론을 낸 거야. 가서 덮으면 돼. 내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비행기 몇 대가 가야 이만한 공장 하나를 없앨 수 있느냐? 이건 아무도 안 했어요. 체계와 계획과 이론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왜냐하면 적국을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당시 레이더도 없고 GPS도 없단 말이에요. 네. 하늘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뭐 런던 브릿지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보이니까. 그래서 누군 그런 말을 해요. 왜 도시 폭격을 했느냐고 그러는데, 도시 말고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도시도요, 그 전쟁이 나면 이런 데 살면 안 돼요. 지형지물이 하늘에서 봐서 뚜렷이 보이는데. 아, 랜드마크가 뚜렷하게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용없어.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데 2차 대전 기준으로 하면 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가운데 뭐 이렇게 섬이 있다든가, 이거 아주 좋아요. 밤섬에서 살면 안 되는 느낌이야. 뭐 이렇게 있는데 큰 궁전 같은 게 있어가 옆에 잘 보인다, 이런데 안 돼. 특히 그 밤섬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밤에도 강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 핵폭탄도 거기 떨어뜨렸잖아요. 런던 브릿지 빅뱅 아주 절대 안 되는 장소. 그래서 당시에 놀랍게도 폭격기가 가서 목표물에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오차냐. 최1급 항법사가 해도 30km, 40km예요. 그럼 공장을 폭격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공장이 1km 되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뭐 S전자 뭐 예, 공장 그쯤 정도나 돼야죠. 가야. 그러니까 웬만한 공장이 하늘에서 보면 점인데 그렇죠. 30km, 50km, 심지어 100km 떨어진 데까지 간다고. 아, 그 오차 범위를 커버하려면 폭격기가 최소한 50km는 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빗나갈 거를 대비해서 한 10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몇 대야 이게? 어디 살아? 인천. 인천이 다 네 집이냐? 라고 하는 농담처럼 그렇죠. 예, 전체를 다 포격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래서 갈란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융단 폭격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애들은 하늘을 새카맣게 덮은 비행기를 처음 봤다 그러는데 그것도 소용없고 진짜 지평선 끝에서 끝까지 비행기가 덮어야 공장 하나 부실까 말까 하다.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과 무기 체계와 인원은 정해져 있고 대륙용으로 원래 있던 대로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거든. 계속 가서 두들겨야 되거든. 그러면 이 전투기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또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죠? 예. 네. 전투기뿐만 아니라 독일 경우에는 폭격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합당한 기체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써야지 뭐. 그렇죠. 와가지고 다시 재보급하고 다시 재출격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번 출격을 하는 걸 소티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전투에서 하루에 1소티, 2소티 뛰는 것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그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에 치열했을 때 기준으로 양국의 조종사들이 하루에 4소티나 아니면 5소티를 처리를 했대요. 하루 그냥 온종일 계속 가는 거네요. 그렇죠. 가서 이 전투기 같은 경우 한 번 소티를 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연료 재보급해야겠죠. 그리고 탄 소비됐으니까 탄을 다시 적재를 해야겠죠. 그 시간이 대부분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답니다. 그럼 15분, 20분 사이에 생리 현상 해결하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데 대부분 조종사들이 그것도 귀찮아서 기체랑 조금 떨어진 데에 널브러져서 잤대요. 근데 그때 또 비행장이 폭격을 당하잖아요. 폭격을 당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그런 조종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졸음 비행이 의외로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도 졸음은 못 이기는 상태가 되는. 그만큼 혹사를 당한 거군요, 파일럿들이. 그렇죠. 이 영국은 그나마 자기 홍문구장이니까 떴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재보급받는 게 그나마 빨라. 네. 독일은 어떻습니까? 멀리 왔다 해야 되니까. 그쵸. 예. 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공격받을 확률도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경 쓰잖아요. 스트레스 더 받아. 그런데 이들이 쏘티는 더 많아요. 와. 한참 피크였을 때 독일 조종사들 중에 제일 많은 쏘티를 뛴 사람은 하루에 10쏘티까지도 뛰었대요. 이러면 뭐 밤새고 다음날 또 나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보통 한 쏘티가 뭐 기체마다 다르고 어떤 비행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1시간 이내라고 치면 10쏘티면은 거의 15시간 이상 왔다 갔다 떠 있었던 거죠. 운전을 그렇게 해도 엄청 힘든데. 그리고 이때는 비행기가 아직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듯이 올라가도 사실 뭐 똑같잖아요. 네. 그때 그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상상 초월하는 10배 이상의 필요가 와요.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근데 뭐 총알이 안 빗발쳐도 몸이 못 견디죠, 사실은. 캐노피 방탄 아니고. 그래서 영국 조종사들이 이 수기를 남기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투할 때 혹은 적기가 뒤에서 이 나를 뒤를 잡았을 때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아니래요. 그럼요? 내려와서 재출격 준비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스크램블이라고 비상이 걸리는데 출격 비상이 걸리는데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날씨가 화창하면 적은 분명히 온다라고 인지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우중충하면 야 저기 프랑스 쪽 날씨는 어떻테니
이렇게 그쪽이 서로 물어보면서 뜰까 안 뜰까? 그렇죠. 날씨가 아예 우중충하면 그냥 잠이라도 자는데 이거는 애매한 거? 애매하죠. 근데 사실 독일군 뭐 당연히 뭐 공군 비행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뭐 군 인력들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영국도 사실은 편한 것만은 아니었죠. 네, 이게 그때 기록 읽어보면 전쟁 때 똑같은데 서로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쪽 이제 기록을 읽어보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다. 우리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폭격할 무기가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폭격기가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없는 거를 하라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래서 이건 시작할 때부터 진 거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런 기록을 읽으면 또 영국군은 손 놓고 이기는 것 같잖아요. 영국은 독일군이 오판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유리할 것 같잖아.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안 그래요. 왜, 손바닥 안에 있는데 왜요? 사실은 영국군이 독일군보다 항공기가 더 많았어도 불리한 게 있어요. 뭐지? 지키는 입장이잖아. 항상 공격하는 쪽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전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칠 회고록에 나온 얘기가 우리가 쉽게 이긴 이것만 보면 쉽게 이긴 것 같지만 대신에 우리는 지켜야 될 해안선이 너무 많다. 전 방어선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축구로 따지면 아무리 잘 맞고 골대를 빈틈없이 수비수들이 메꾸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저쪽은 계속 슛을 쏘는 거고 우리는 맞고만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는다고 남게 몰라면 니네는 한 점에다가 몰지만 우리는 다 깔아놔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이 또 문제가 항공기만 막는 게 아니라 상륙하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물자가 철도, 도로, 해안지방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은 방공포가 어딨나, 공군기지가 어딨나만 보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항구도 지켜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대공포 같은 것도 이제 싸우는 거예요. 공군 사령관들은 야 지금 제공전이니까 대공포를 우리 기지를 방어해야지. 해안은 안 지켜? 그래서 대공포 3분의 1을 뜯어다가 해안가에 깔아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거 한 발 대포 한 발 안 쏴보고 해안가에 대포를 낭비했지 않니 그러는데 아니 지키는 입장에서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문서를 보니까 독일군이 영국 해안 중에 상륙하려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남부 얕은 데로 좁은 데로 오려고 그러지 저 북부 쪽은 아예 계획이 없더라. 나중에 알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제갈공명처럼 그럴 줄 알고 그쪽을 딱 비우고 여기만 했으면 되잖아. 그건 정말 틀린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때 영국이 북부 해안을 싹 비워놨으면 독일군도 야 어떠냐 돌아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항상 그걸 얘기를 안 해요. 10군데를 지켰는데 한쪽이 왔다 그러는데 9군데 안 지켰으면 굴러왔을지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영국대로 엄청나게 그 물자를 투여해야 됐어요. 희한한 건 거기서 하루 보초 안 서면 그날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안 쓸 그죠. 수가 없어. 그래도 이건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그때 설치했던 포대나 이런 게 해안절벽 같은 데 지금도 남아있는 데 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되려 안 싸운 데가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오프닝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쟁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하고 우리 무기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걸로 못 들어오니까 한 방도 안 쏴봤다는 건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말하면 영국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자가 낭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애들은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싶을 때 사실은 영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엄청 초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없는 이제 쓰러진 거 메꾸고 쓰러진 거 메꾸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이제 없다. 조종사들도 계속 죽어가지고 에이스들도 뭐 한두 달 살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참 조종사들 밀어넣는데 신참 조종사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영국 애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태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버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사실 내릴 정도였습니다. 독일이 그걸 몰랐지. 그랬는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요?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구원투수? 히틀러? 아까 히틀러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독일군이 목표를 민간 도시 공격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민간이요? 우리 처음 도입부할 때 말씀드렸던 대규모 런던 대도시 공습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지, 사령부 쪽을 때렸으면 뭔가 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폭격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제공권 장악과 함께 영국의 공군기지, 방공시설, 군수품 시설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독일은 대규모 폭격기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영국은 첨단 방공 레이더로 독일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양측의 교전이 지속되며 전투기와 인력 피해는 점점 커지고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국 본토 항공전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다. 히틀러가 왜 갑자기 민간 폭격으로 전환을 했나요? 히틀러가 원래 악마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고 좀 그런데 히틀러도 처음에 좀 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까 했잖아. 우린 애꿎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애꿎은 생명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 폭격, 민간적 폭격을 굉장히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항복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세계의 3분의 1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본토를 점령하면 뭐하냐. 걔들이 튀면 뭐 이집트라든가 지금 만약에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세우면 그 다음 어떡할 건데. 진짜 심각해져요. 그 영국이 인도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영국은 놔둬야죠. 이거 더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분명히 미국하고 만나갖고 본토 탈환한다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군대 다 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국 애들이 인도 사람한테 가서 우리 본토를 찾으면 이거 해방시켜줄게. 뭐 이러면 인도에 10억 인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항복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항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8월 24일에 독일군 폭격기가 헤매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연료가 떨어져서. 근데 폭탄을 다른 상태에서는 착륙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은 무조건 떨구고 와야 돼요. 이럴 때는 대체로 논바닥 같은 데 떨어뜨리는데 밤에 뭐 등화 관제하고 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논바닥인 줄 떨어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런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노발대발했대요. 이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느냐. 그런데 당시 처칠은 기회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시민들이 폭격을 당했다. 군중을. 네. 그리고 당시 처칠은 어떻게든지 미국을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미국은 안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건 애꿎은 시민들이 죽고 있다.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니까 찬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처절하게 우리도 그러면 니네 도시를 공습하겠다. 그리고 베를린을 때리라고 폭격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80대의 폭격기가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베를린을 폭격합니다.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 공군이 워낙 세서 감히 영국군이 여기까지 온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괴링이 유명한 말을 했죠. 만약에 베를린에 폭탄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내 성을 갈겠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식 의역이고 직역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마이어라고 불러도 좋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하면 마이어가 흔한 성이기 때문에 성을 갈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괴링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잖아. 그래서 성만 가는 게 아니라 성별까지 갈아가지고 괴링 안 넣는 데서 마이어 아줌마라고 불렀대네. 마이어 아줌마.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보복으로 도시를 폭격해라라고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에 런던 공습을 허가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륙 예정이 9월 15일이었잖아요. 네. 겨우 열흘 일주일 앞두고 폭격 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만 한 짓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인데 도시 폭격으로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 무려 1000대가 날아가서 런던을 공습하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상륙 안 해. 그냥 런던 부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버리니까
이제는 목표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상륙은 안 해는 아니고 상륙은 할 건데 영국 공군은 많이 다져놨으니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나 자존심 상했어. 너 어떻게 베를린을 공격해? 나는 런던 때릴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표는 그대로 놔두고 감정에 휩싸여서 전략을 바꿔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구세주가 돼버립니다.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핀치에 몰렸던 11그룹, 영국 공군의 11그룹이 모든 것을 다 복귀시켜놔요. 새로운 조종사들을 시간을 또 벌었군요. 수급받고, 예, 그 며칠 안 돼요. 사실상 한 이틀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전투기도 다시 보급받고, 그리고 조종사도 다시 수급을 받아서 다시 전력을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돼서 9월 15일 날 독일 공군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를 합니다. 런던 공습을. 그렇죠. 그런데 영국 공군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 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11그룹 그리고 그 뒤에 있던 12그룹은 완전히 준비돼 있었고 11그룹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독일 공군의 전술은 폭격기를 그러니까 영불 해협에서 폭격기가 호위 전투기들을 만나서 진입을 했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 공군의 11그룹은 사실상 전력이 없어야 되는데 스피파이어가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호위하던 전투기들 일부가 그들과 교전을 돌입을 했죠. 폭격기들은 호위 전투기를 잃고 이제 12그룹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12그룹은 사실은 11그룹과는 다른 전술을 썼어요. 11그룹은 대부분 전투기를 찾아서 자유교전을 실시한 반면에 12그룹은 대편대를 이뤄서 비행을 하는,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식이고 편대를 이루는 거는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벌써 11공군이 시간을 벌어줬고 그리고 충분히 조기 경보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대편대를 이루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호위 전투기 별로 없는 폭격기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전이 벌어집니다. 12그룹 지역에서부터 영국 상공, 런던 상공까지 쫙 진행이 된 거죠. 게다가 한 목표로 대편대가 몰리니까 영국 공군도 더 좋잖아요. 있는 그때까지 나 지역 방어였는데 이제 다 모아가지고 치니까 그래서 전투 결과 독일기는 183대가 격추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 공군기도 40대 정도가 격추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독일군이 많이 당했네. 근데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데요. 네. 9월 15일 날 이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원래 9월 17일 날 바다 사자 작전이 진행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9월 17일이 넘으면 겨울이지. 영불 해협의 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상륙을 하기가 힘듭니다. 9월 15일 날 너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전투 결과가 안 좋으니까 히틀러랑 총사령부에서는 연기. 말이 연기지 작전을 아예. 무기한 연기죠. 바다사자 작전 종료. 네. 포기. 종료라는 말은 안 얘기는 했어.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했죠. 예, 예.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영국 상륙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심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의 전환점인데 히틀러가 이렇게 빨리 종료시켰던 건 결국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소련 침공하는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양면에다 적을 두게 된 거죠. 이때 바르바르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서쪽에다 영국만 둔 게 아니고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서쪽에는 미국, 동쪽에는 소련, 세계 초강대국 둘을 두고 싸우는 양면 전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히틀러가 런던 대공습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현명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독일의 최정예 부대 70만 명이 상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공군력까지 다 묵혀 있잖아요. 영국을 계속 압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그 병력들을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베를린이 폭격을 당해서 전략과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으로 이제 목표를 바꾼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독일군은 본토 항공전 전 기간 동안 총 2,55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그중에 총 1,887대가 손실이 됐어요. 영국군은 각종 항공기를 총 1,963대를 동원을 했고 그중에 1,547대가 손실이 됐습니다. 뭐 물론 양군의 희생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뭐 시민들의 희생이었죠. 네, 지금도 영국 곳곳에는 이 전쟁과 참화의 기억이 남아 있죠.
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마지막에 도시 폭격으로 가게 되면서 민간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영국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영국 사람만 다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이때 이 도시 공습은 똑같이 독일에도 퍼부어지는데 폭격기 성능 같은 경우는 영국이 더 좋았고 나중에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도시 폭격은 사실 독일이 더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민간인이 죽는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 관광의 1번지가 빅벤이잖아요. 네. 그 빅벤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웨스트민스터 다리예요. 그 다리 건너자마자 강변 따라서 오른쪽으로 딱 가다 보면 이제 그 2차 대전 뭐 승전 기념탑 같은 것도 있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영국 항공전 기념 구조인데 거기 보시면 조종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방공호에 숨어 있던 사람들, 뭐 지상기지 요원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못했지만 당시 레이더 요원이나 통신 요원 같은 여군들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당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장면들이 꽤 있는데 혹시 가셔서 그것을 보시면 그게 꼭 영국 시민들만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태평양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냈던 가장 기괴한 게 도시폭격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전략 타겟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의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라고 했던 괴링은 어떻게 끝납니까? 종전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근데 본인은 사형당하고 이러지 전범으로 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전범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아예 그냥 자살해버리거나 이랬는데 막 도망 다니다가 뭐 하다가 신분을 감추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포로송수에 갇혀서 재판받고 그때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오늘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위 말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혁신적으로 발전한 게 항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들은 말로는 오늘 뭐 내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마인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마인드가 돼 있어도 막상 뭐가 나오면 준비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괴링 같은 경우도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엔지니어 그룹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때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하이 테크놀로지 플러스 총력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삶하고도 직결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독일군이 폭격기를 호위할 전투기가 없었어요. BF도 채공거리가 너무 짧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스페인 내전 때까지만 해도 폭격기가 전투기보다 더 빨랐어요. 소위 고속 폭격기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쌍발을 달고 날르니까 전투기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전투기 엄호를 왜 해? 더 빠른데. 그래서 전투기에 소위 폭격 호위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폭격기가 총알같이 나른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전투기가 더 빨라졌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 인간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의 영웅이라고 하면 보통 영국에서는 a fe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a few가 나타내는 것은 영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약 1200명의 전투기 조종사예요. 근데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데는 더 큰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영국의 시민들입니다. 사실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폭격을 맞는 영국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항복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었고 항전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항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한 거죠. 자신들이 폭격을 맞으면서도 계속 항공기를 생산하고 군대에 지원하고 여성들은 네이다병 혹은 뭐 종합상황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서 전쟁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퓨가 아무리 있어도 전투에 이길 수가 없었겠죠.
네, 영국 본토 항공전은 역사상 최초로 공군이 전쟁의 거의 모든 것을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공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계획 세우는 거. 근데 계획이 이번에 따라 너무너무 잘 됐어. 너무너무 빨리 달성했어.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요.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